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건 인류의 본능입니다. 바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류는 새로운 바닷길을 찾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 속에서도 바닷길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Now, for the past 500 years, that has been the history of the world. People that have controlled the sea lanes, and I don't think that's changing. I think if you still control the sea lanes, you still can control power. 서구 중심으로 쓰인 패권의 역사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세계의 중심에 서려는 아시아, 그 가운데 부산이 있습니다. 해상운송, 육상운송, 항공운송이 결합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장소, 그 세 가지가 가장 실현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대한민국에서 부산이 아닐까? 우리 앞에 펼쳐진 황금의 바다로 향하는 신항해 시대, 그 힘찬 항해를 시작합니다. (2013년) 유럽 최대의 항구 네덜란드 로테르담. 멀게만 느껴졌던 북극 항로 항해 소식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의 화물선 용성호는 중국 대련항에서 출발해 북극 베링해를 거쳐 이곳에 도착한 겁니다. 얼음을 부수며 나아가는 쇠빙선만 지나갈 수 있었던 북극에 일반 상선이 화물을 싣고 돌아온 겁니다. 북극 항로 운항의 새로운 지평을 연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극 항로를 폴라 실크로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빙상 실크로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은 북극 항로를 충분히 화물이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그런 운항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극 항로 운항 여건이 더 개선이 되면 충분히 이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컨테이너 선의 운항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테고, 그래서 이제 부산항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도 그 바닷길은 빠르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2018년 여름, 머스크사의 벤타 머스코가 컨테이너 선으로는 세계 최초로 북극 항로 항해에 나선 겁니다. 이 부산에서 말입니다. 그동안 원유나 천연가스를 실은 화물선들이 북극 항로를 항해한 적은 있었지만 1,500여 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건 이 배가 처음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독일 브레머 하펜항을 거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항으로 가는 이 길은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약 8,300km, 무려 열흘이나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구의 가장 북쪽에 또 하나의 황금 바닷길이 열린 겁니다. 근데 지리적으로 지금 부산항이
북구항로에 제일 가까운 편입니다. 물론 일본의 항구도 있지만 부산항이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리적으로 부산항이 북구항로 관련해서 그런 한적항의 역할, 허브항의 역할을 하기에 제일 좋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부산항만은 이미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It's great as long as it works. You have to worry about the weather and the cold, but it is viable, it is competitive, and it will work more and more in the future as technology and ships adapt and get better. There are alternatives. I'm glad you brought it because that's another alternative, potential alternative to the South China Sea.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건 비단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항구들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데요. 유럽의 새롭게 떠오르는 물류의 중심지 벨기에 앤트워프항입니다.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세계 14위. 하지만 소량 화물들의 처리량은 유럽의 부동의 1위입니다. 무섭게 증가하는 물동량은 이미 앤트워프항의 하역 능력을 넘어섰고 이에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실제 부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가상 공간에서 그대로 재현해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찾는 겁니다. 부산항도 이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제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필연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입니다. 기존의 어떤 선박, 항만, 그다음에 컨테이너 차량들 간에 정보가 단절돼서 여러 가지 정체 현상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환경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런 스마트화를 통해서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가 되고 사전에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된다면 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대의 요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친환경을 향한 움직임들이 가속되면서 전 세계 항구들은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6600V 고압 전기가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선박에서 고압 케이블이 내려오게 돼서 그 고압 케이블을 저희가 끌고 가서 저기에 체결을 하고 육전을 본선에 투입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집으로 치면 콘센트 같은 거. 맞습니다. 가정집으로 치면 이게 콘센트고 선박에서 케이블 선이 내려와서 플러그가 내려오는 셈인 거죠. 네. 부산항에 정박하는 배들이 선내에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해주는 육상 전원 공급 설비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면 연료유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항만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은 비단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다 이슈가 되는 상황이고 특히 2018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를 시작했죠. 화석 연료를 점점 없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모셔가게 됐죠.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 주자 태양열도 빠질 수는 없죠. 태양열 사업인가요? 예, 저 시설은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시설이고 저것보다 조금 세워져 있는 시설은 온수를 공급해주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흡수된 태양열들은 전력 시설들을 통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석탄 연료의 사용 없이 여객 터미널 내부의 냉난방 및 온수 공급을 책임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열과 해수열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친환경이라는 변화의 물결에 부산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구 100만에 불과한 유럽의 변방 포르투갈. 이들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든 것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바닷길을 끊임없이 도전한 바스코 다가마 원정대. 수십 년의 항해 끝에 이들은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맨 땅에 도착합니다. 인도의 캘리컷. 이곳은 포르투갈을 유럽 경제의 중심에 서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황금의 가루 후추가 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육식을 즐기던 유럽인들은 비린내를 제거하고 풍미를 더해주는 후추 맛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이 후추 한 주먹의 가치는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 찾는 이들은 많은데 열대성 식물인 후추는 당시 유럽에서 재배할 수는 없어 인도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후추를 들여오는 길목에 콘스탄티노플, 베네치아 등 강성한 제국들이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이제 이슬람들한테 지배를 받게 되고 육로가 막힘으로 인해서 이제 후추를 가지고 오는 게 큰 이제 난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추가 기하급수적으로 이 금액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해로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궁리를 하다가 이 포르투갈이 바닷길을 그러니까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에서 후추 가지고 오는 길을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독점적인 무역을 하게 되고 상품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오게 되니까 그게 그 나라의 엄청난 부의 요인이 됐던 거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세력과 육상 세력이 만났던 인도양. 당시 이곳을 오갔던 아랍, 중국, 인도 등 동양 세력으로부터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포르투갈은 이 바다의 중심에 있던 고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동해안과 인도 서해안, 말라카 해협의 항구 도시에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이른바 포르투갈의 고리.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해상 무역을 통제했습니다. 결국은 포르투갈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베네치아라든지 중동의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손을 거치지 않고 직무역을 하니까 요즘으로 치면 기존의 그 교역 질서를 교란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식보다는 무력을 사용할 이런 이제 구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와서 하는 일은 곳곳에 요새를 만드는 일, 군사 기지를 만드는 일, 뭐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인도양을 장악하고 있던 이슬람 연합 함대와 이들이 구축한 질서를 바꾸려 했던 포르투갈 함대. 200척 대 18척.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1509년 인도산 향신료의 주요 수출항이었던 디우 해상에서 역사적인 전투가 일어납니다. 18척에 불과했던 포르투갈 함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평화적인 교역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선박 자체가 무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교역을 전제한 요즘으로 치면 상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포르투갈이 가져왔던 배는 상선 기능에다가 전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믹싱시킨 겁니다. 그래서 중대포로 무장을 했던 거거든요. 카라크선은 발달된 범선이었기에 노를 저을 필요가 없었고 양쪽 측면을 대포로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범선으로 포르투갈은 인도양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이를 두고 장거리포로 무장한 선박의 발전이 세계에서
유럽 지위의 근본적인 상승을 예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베리아 반도의 끝단에 있는 작은 국가인데 특히 주변에 있는 스페인이라든가 뭐 영국 그리고 또 뭐 프랑스나 이쪽에 견제를 받고 있던 국가였는데 이제 그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후추 그리고 그걸 또 바닷길로서 이루었기 때문에 힘을 가지게 된 거죠. 포르투갈을 통해서 촉발이 되다 보니까 주변국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다시 바다로 나가는 이제 대항해 시대의 이제 시작점이 된 거죠. 후추뿐만 아니라 육두구, 정향 등과 같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향신료에 매료된 유럽인들은 바다 건너편에 대한 동경이 더 커져갔습니다. 유럽의 선박들은 앞다투어 황금의 바다로 나섰습니다. 바야흐로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향신료를 뛰어넘을 상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산 면직물 캘리코였습니다. 부드러운 면화로 실을 뽑는 것부터 직물을 짜고 색을 입히는 것까지 모두 사람의 손을 거치는 인도의 전통 면직물은 당대 최고의 품질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 면직물을 세상에서 가장 곱고 아름다운 직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인도에는 질 좋은 면화가 생산되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인도의 기술자들이 고급 직물들을 생산했었는데 유럽에서 그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거기에서 면화를 가지고 수입을 했을 때 굉장히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죠. 영국인들이 입었던 모직물에 비해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고 편한 데다 다양한 색상으로 채색할 수 있는 캘리코는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빼앗았습니다. 이 아름답고 실용적인 직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도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면화를 재배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랜 면직 산업의 역사에 인도인들의 우수한 솜씨가 더해져 양질의 옷감을 생산해냈습니다. 당시 인도인의 임금이 영국인 6분의 1이었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품질도 좋고 값도 싸다 보니 이 캘리코를 배에 실어 갖다 놓으면 무서운 속도로 팔려나갔습니다. 인도 면직물에 관심을 가진 건 영국뿐만 아니었습니다. 면직물 최대 생산지였던 벵골 지역을 둘러싸고 영국군과 프랑스군 사이에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세계사의 변곡점이 됩니다. 벵골만은 인도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인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벵골만 지역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 영국이 이미 이제 벵골만에서 조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요. 곧이어 프랑스가 벵골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플라시 전투가 발생을 했습니다. 영국은 그렇게 이제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인도에서 완전히 없애게 됐고요. 영국의 제국으로 나아가는데 인도라는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영국의 면직물 수요는 점점 늘어났고 인도에서 들여오는 물량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존의 생산 체계로는 만족하지 못한 영국.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들은 방직 기계를 발명합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에 없던 이 거대한 기계들을 돌리기 위해선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는데요. 영국인들은 석탄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처음 등장한 대형 기계들의 증기로 가득 찼던 곳인데요. 이곳에는 아직도 그때의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석탄이 내뿜는 증기는 인간의 노동력과는 비교되지 않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증기의 힘으로 커다란 기계들은 쉼없이 돌아가고 넘쳐나는 면직물 수요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사의 전환점, 공장의 탄생입니다. 영국은 생산 기술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원자재인 면화는 재배할 수 없었습니다. 늘어나는 생산량만큼 인도에서 들여와야 하는 면화 양도 늘어났죠. 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대량의 해양 운송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영국의 해양력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해양력이 세계의 공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영국은 생산자 이전에 운반자였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증기기관차를 이용해서 물자와 사람을 이동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굉장한 폭발력을 얻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산업혁명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인도의 면화였고 그 면화를 통해서 면직물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784년) 80만 파운드에 불과했던 영국산 면직물 수출액은 70년 후 40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15세기까지만 해도 세계의 중심 동아시아였습니다. 명나라 영락제는 중국의 권위와 세력을 사방으로 확장하려는 정책을 펼쳤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정화 대원정입니다.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페르시아만을 거쳐 아프리카 동부 해안 모잠비크까지 진출했는데 유럽의 대항해 시대보다 무려 70년 앞선 것이었습니다. 정화선단은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바스코다가마의 선단보다 7배 이상 컸습니다. 당시 인도와 중국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경제활동, 무역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생활 수준은 영국보다 더 나았습니다. 설탕이라든지 직물이라든지 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차 이런 것은 전부 아시아에 있었고 유럽은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시아에 와서 일방적으로 그걸 이제 수입을 해가는데 1839년 중국 앞바다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철제 증기선이 이끄는 영국이 청나라 함대 29척을 박살낸 충격적인 해전이 일어난 겁니다. 정크선에 무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의 전투에 익숙한 반면에 영국은 이 최초 이제 전기선을 가지고 네메시스호라는 거기에는 대포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떨어져서 중대포의 포격을 통해 가지고 전쟁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특히 중국인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참패로 전쟁이 끝나게 되죠. 유럽 각국이 무역로와 상품을 찾아 바다로 나왔던 그때 오히려 중국은
대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자연스레 유럽의 배가 발전하는 동안 중국의 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세계 패권의 향방을 갈랐습니다. 아시아 쪽, 특히 중국, 인도 이런 쪽이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다, 문화적인 중심지였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최근의 학설이고, 결국 이제 19세기 초엽의 이런 이제 아편 전쟁을 통해서 서세동점의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전세가 역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경제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왔습니다. 항공모함 등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바다의 질서를 확립하고 화학, 전기 등 과학기술과 석유, 철강 등 산업의 발달로 가파른 경제 성장세를 그리며 세계 1위 패권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이후 세계 시가총액 수위를 다투는 IT 기업들이 경제를 이끌면서 여전히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독주를 흔들 만한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선두 기업들을 앞세워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 불리는 광군제에서 4,982억 위안, 한화로 83조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G2, 명실상부한 패권국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의 치열한 경쟁 구도는 바다 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대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해상 물류의 중심지 남중국해입니다. 중국은 2014년 남중국해 시사군도 일대에서 원유 시추 시설을 설치하고 석유 탐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원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69년 UN 극동아시아 경제위원회는 남중국해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거라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때부터 인근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남중국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특히 중국은 이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1968년도에) 에머리 레포트가 보고된 다음에 그 연안 국가들이 해양 자원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95% 이상의 물량이 사실 남중국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중국해를 통제하면 동북아 국가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 연하는 국가, 즉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거침없는 행보는 계속됩니다. 2014년부터 난사군도 일대의 산호초 위에 크고 작은 인공섬들을 건설하기 시작한 건데요. 인공섬 안에 활주로, 레이더 기지, 항만 시설을 구축해 군사적 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많은 동남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남중국해에 관심이 없을 때 중국은 과거와는 다르게 전력 투사,
어떤 지역을 자기가 전략적으로 국가적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이제 배치를 하는데 미중 양국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던 지난해 8월 일촉즉발의 신경전이 한 차례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실탄 훈련 중이던 남중국해 상공에 미군 정찰기가 진입하자 중국은 다음 날 아침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둥펀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한 겁니다. 이에 미군도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인 버스턴함을 보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중국은 랴오닝함과 자체 기술을 건조한 산둥함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양굴기의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진다오가 그 칭다오에 가가지고 이제 중국은 연안 국가가 아니라 대양 국가, 대양 해군을 건설해서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중국, 튼튼한 중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양굴기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시진핑이 국가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중국의 꿈입니다. 중국몽. 그 중국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2049년이 중국이 건설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2049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게 중국의 꿈이에요. 중국의 원대한 꿈은 남중국해의 9개의 해상 경계선을 긋고 이 안의 바다를 모두 통제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유라시아 일대를 내륙으로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양으로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전략,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남중국해인 겁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에 맞서 어느 한 국가가 해역을 독점할 수 없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굳건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군사 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South China Sea is where all ships must go if they're going back and forth from Asia to Europe and Africa. So the South China Sea can be and is very important. It doesn't have to be a problem at all. As long as ships can go, who cares? Who cares? But someone is trying to make it an issue right now. 남중국해처럼 바닷길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예로부터 부딪혀왔던 곳, 운하입니다. 기존의 바닷길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유럽인들은 급기야 새로운 바닷길을 뚫었습니다. 프랑스가 만들고 영국이 지배한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기 위해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공을 돌아가야 했던 바닷길은 수에즈 운하의 등장으로 항해 거리와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 이집트는 2015년 제2 수에즈 운하까지 개통합니다. 9조 7천억 원을 들여 폭과 길이를 확대해 더 많은 배들이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عبد الفتاح السيسي رئيس جمهورية مصر العربية ببدء تشغيل قناة السويس الجديدة وتحيا مصر وتحيا شعوب العالم المحبة. 더 빠른 바닷길을 찾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90% of the world's trade is moved by water.
This has saved countries like Egypt with the Suez Canal and the money they get from the Suez Canal. And then there are the other maritime choke points, such as the one in your neighborhood, the Malacca Strait. 수에즈와 양대 운하로 불리는 파나마 운하. 파나마 운하 또한 파나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나마 운하의 통과세만 연평균 5억 달러 정도. 이는 파나마 1년 수출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까지 감안하면 운하 없는 파나마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새로운 바닷길은 연평균 13,000척의 배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항해하는 거리를 절반 이상 단축시켰고 미 해군 전함들의 기동력 또한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해양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은 2013년 니카라과 정부와 운하 개발에 관한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 파나마 운하를 대체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새롭게 건설될 니카라과 운하는 길이 287km로 파나마 운하보다 3배 이상 길고 통과 가능한 선박 크기도 2배 이상입니다. 결국은 상품 교역과 에너지 수송망인 해상 그 물류 패권을 차지함으로써 중국이 세계에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곳에 숨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말라카 해협처럼 검은 황금, 석유를 수송하는 바닷길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세계 경제가 이곳으로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 이 바다엔 반갑지 않은 손님, 해적들이 자주 출몰합니다.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실은 전 세계의 선박들은 이들의 표적이 되는데요. 올해 1월 초 우리나라 화학 운반선 한국 케미오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되었습니다. کسی که روانگیر باشه این گلاب اون است که به بهانه‌های با بیش از حق یا دلار ما گرفته. 이처럼 해협은 종종 각국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광활한 바다 위 수많은 배들이 모여드는 좁은 길목이 분쟁의 장이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됐던 선원 21명이 모두 구출됐습니다. 네, 해적들은 전원 사살되거나 생포됐고 우리 쪽에서는 인질 1명만 부상당하는 기적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아덴만 해상에서 해적에게 납치된 3호 주얼리오를 구한 건 청해 부대였습니다. 청해 부대는 주요 해협에서 바다의 위험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 선박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지휘했던 당시 청해 부대장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제 기억으로는 총 599회 활동이 있어서 1일을 1.6회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해부대 임무기간 내내 매일 해적에 대응하느라고 하루도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자 지난해 1월 청해부대는 아덴만 일대에서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까지 작전 범위를 넓혔습니다. 부산항 종합개발 1단계 사업이 완공됐습니다. 부산항 개항 100년 내 가장 큰 공사인 이번 1단계 사업은 양국 주유급 종합부도인 제5부도를 비롯해서 석탄 광석부도인 제7부도와 국제 여객부도인 제8부도를 4년 만에 건설한 것인데 이로써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게 됐으며 부산항의 하역 능력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세계 물류 흐름에 응답한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초로 수출 100억 불을 돌파하는 데 앞장섰고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당시 국내 수출입 화물의 70%를 부산항이 책임졌습니다. 제5부두가 건설됐을 무렵 1인당 GDP가 갓 $1,000를 돌파했던 당시 아직 우리나라는 뚜렷한 경제성장 동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연 경제성장률 10%를 돌파하며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뤄냈는데요. 제레부두에서 보던 그런 느낌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우리도 전용 부두가 있구나 하는 실감을 느끼고 더더구나 새로운 신형 거대한 장비가 설치되고 또 배가 들어와서 직접 작업을 하는 것을 볼 때 가슴 뿌듯한 것은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이후부터는 부산항은 컨테이너 천지가 돼버렸습니다. 부산 전체가. 부산항은 1980년대부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 10위권 수준의 항만 물동량을 꾸준히 유지해 왔는데요. 지난해에도 상하이, 싱가포르, 광저우에 이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이후 총 물동량은 물론 환정 물동량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변화하는 세계 물류의 흐름에 끊임없이 대처해온 결과입니다. 부산항의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첫손으로 꼽을 수 있는 부산항의 강점은 바로 지정학적인 위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유럽 항로 그리고 아시아 북미 항로 간에 있어가지고 가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부산항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인 어떤 입지는 세계 어느 항만과 비교하더라도 부산항만의 어떤 강점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부산항은 세계 물류의 새로운 흐름 속에 더욱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닷길뿐만 아니라 기찻길과 하늘길을 잇는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습니다. 물류나 모든 부분에서 앞설 수 있고 온 세계를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진 시대에 점점 증가하는 물류의 중요성. 늘 그래왔듯이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나아간다면 부산은 새로운 바닷길의 출발점이자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You will become a transportation hub. You will become a tourism hub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Many things will change, which will make Hanban-do
stronger, and more powerful. Yeah, if you control the ocean routes, you will be the most powerful country because it means you control trade. And 90% of the world's trade is moved by water.